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 인물들이 갑자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왜 세계는 이런 인물들을 왜 선택했을까? 그게 우연이냐 아니면 설계되어 있는 흐름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이거를 액터, 배우죠. 액터는 배우란 뜻인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갑자기 어떤 인물들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등장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기를 이게 우연이냐? 왜 전혀 이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의 그 중심에 뉴스의 중심에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고 또 그 외에도 오늘 말씀드릴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미국 국제 권력 구조 속에서 그 특정한 인물들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지 그런 배경과 흐름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뭐 젤렌스키는 정말 하루아침에 세계 지도자가 된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미디어 중심에 등장하고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려는 액터라는 건 이제 배우란 뜻인데, 그것은 실제 영화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짜놓은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얻고 미디어 중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와 전쟁, 사회 이슈의 핵심 인물이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나 권력의 구조가 미리 선택하고 밀어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액터라는 배우라는 표현을 쓴 건데, 오늘 그런 젤렌스키라든가 캔디스 오웬스라든가 닉 셜리라든가 제이드 벤스 부통령, 이런 인물들을 두고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이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액터라는 거는 이제 조종을 당한다 뭐 이런 인물이고,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도 되고 무대 위의 인물도 되고 대본대로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뉘앙스에 가까운데, 오늘 그러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액터라는 표현이 이제 단순히 뭐 유명인이나 방송인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만든 시나리오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런 의미인데, 에,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정치인도, 유튜버도, 방송인도, 활동가도, 전쟁 지도자도 겉으로는 이제 서로 싸우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큰 권력 구조나 정보기관, 자금 세력,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배우들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진짜 결정권자는 따로 있고, 대중 앞에 나와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대 위의 배우들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액터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센트럴 캐스팅이란 말을 전에 방송에서 했는데, 그러한 센트럴 캐스팅, 중앙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젤렌스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드릴 건데, 이게 좀 황당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거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뉴멕시코주의 엘바커크에 살고 있다고 어떤 그렇게 어떻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애리조나의 피닉스나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지역에 이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도시들에는 어떤 특정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색에 따라서 더 위험한 경우도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흑인들만 집중해서 사는 동네에 백인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라든가 특정한 거리라든가 특정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을 전쟁 지역이다라고 부르는데 엘바커키의 그런 지역들은 절대 그렇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맞아 전쟁 지역이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러한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들이 있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곳에서 서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총질을 하니까 또 납치하고 돈을 뜯어내고 폭행을 하고 온갖 범죄가 벌어지는 아주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장난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단 한 사람만으로도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도시 아니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부 쪽에 큰 도시들에서 어떤 대형 쇼핑몰조차도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캔디스 오웬스가 이제 닉 셜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닉 셜리는 아주 굉장히 그 팔로워가 많은 팟캐스터인 PBD라든가, 그러니까 패트릭 데이비드 팟캐스트에 패트릭 데이빗이죠. PBD. 거기 팟캐스트에 나와서 캔디스 오웬스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닉 셜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닉 셜리가 누구냐면 젊은 청년으로 그 미네소타의 그 부패된 모습을 그러니까 뭐 데이케어 센터가 있지도 않은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이제 있는 지역에 가서 그런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케어 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아주 수백만 달러 이상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라 그랬죠. 그래서 단신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찾아내고 보도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닉 셜리고 그 일로 해서 단번에 그 전국에 미국 전역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닉 셜리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PBD 팟캐스트에 나와서 캔디스 오웬스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닉 셜리는 자신이 거의 납치될 뻔한 적이 있었고 쿠바에도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당국의 신문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닉 셜리는 그 사람들이 정보기관인지 군 정보 조직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가 다시 또 쿠바로 갔죠. 그때. 그래서 쿠바에는 중앙정보기관들이 오래전부터 작전을 하고 있었고 그 작전들은 오퍼레이션 글라디오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약 거래, 그다음에 컬처 레볼루션이라 그래요. 컬러 혁명, 정보기관, 딥스의 대규모 작전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 닉 셜리라는 친구가 미국의 사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폭로했다는 이 젊은 친구가 쿠바로 이제 갔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가 이제 쿠바의 미네소타에서 가진 부패들을 그 조사하고 드러내고 막 보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로 가서 쿠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각자 휴대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라에 입국할 때는 여권 정보까지 다 제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감시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저널리스트 언론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디를 다니는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그러한 것이 추적이 되고 그 시스템에 한번 이제 그들이 입력이 되면 입국을 할 때 여권 정보가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러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제 그들의 행적이 뜨면서 정보기관들이 그들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닉 셜리가 캔디스 오웬스가 나를 공격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자 캔디스 오웬스는 이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나는 사실 그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젊은 청년, 백이 청년이 정말 어린 이 청년 2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내려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녀가 이제 캔디스 오웬스는 흑인이죠. 그녀가 이제 이 닉 셜리는 백인인데 백인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종 차별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위험한 장소, 쿠바의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럴 때의 위험한 장소에 너무 그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이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남미에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단과 마약 왕들이 있는 곳, 파벨라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데 닉 셜리는 이 젊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들어가서 촬영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24시간 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골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산 비탈이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마을, 여러 카르텔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남미 곳곳에서 마약 거래와 무기 밀매, 인신 땡땡, 납치 같은 작전들이 돌아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벨라에는 정말 아주 어두운 곳 이야기들이 있고 아주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인데 너무너무 험하고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이 젊은 닉 셜리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하고 좀 안 맞죠. 만약 피부가 하얀 젊은 친구가 그 뉴멕시코의 엘바커키의 그 아까 말한 이런 데를 전쟁 지역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겠습니다. 월존이에요. 월존. 월은 전쟁, 존은 지역. 그런 월존 같은 곳에 특정한 시간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뭐 캄캄한 뭐 저녁이 어두운 그 저녁 때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특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서 돌아다니면 이게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데 특히 LA의 특정 지역, 갱 전쟁 지역에서는 피부색만 달라도 바로 돈을 뜯기고 강도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갱 전쟁이 벌어지는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죠. 사실상 서로 총을 쏘고 죽이는 킬링필드 같은 곳인데 미국 안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닉 셜리가 그런 지역들을 다른 나라의 쿠바 같은 데 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피부색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닉 셜리가 남미의 파벨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남미의 가장 강력한 갱 리더들과 어울리고 국가 간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조직원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텍사스로부터 여러 지역까지 정말 어두운 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피닉스나 알바카키, 뉴멕시코, 알바커키 같은 곳에서도 그런 세계와 연결된 가족, 친구, 사람들을 직접 그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곳에서 닉 설리가 저러고 마구잡이로 돌아다닌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닉 설리 뒤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앞서서 이렇게 긴 장황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닉 설리에게 1억 달러 100만 불을 줬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밀리터리와 연결된 AI 시스템들이 뒤에서 작전을 돌리고 있고 군과 연결된 여러 AI 정보 소스들이 닉의 셜리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닉 셜리가 다시 쿠바에 나타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쿠바에서는 모두가 그를 추적할 것인데 러시아 정보기관도 있고 쿠바 정보기관도 있고 죄송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보기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MI6 심지어 모사드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가 또 쿠바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이들은 배우들이다, 액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웃기는 거는 누군가가 닉 설리를 보면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저 위치까지 올라왔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닉 설리라는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고 아주 그 활약상이 큰데 참고로 그 닉 설리가 최근 쿠바 얼마 전 일입니다. 쿠바 방문 경험과 캔디스 오웬스 관련 이야기를 PBD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실제로 언급한 적이 있고 다만 그 정보기관이라든가 밀리터리나 AI 배후 조종 등의 일들이 검증된 사실로 드러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가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많은 추종자들이 팔로워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 팔로워들이 많이 추종자들이 생기고 가장 위험한 장소들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일을 그렇게 위험도가 높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보기관이었던 밀리터리든 아니면 상위 정보원들과 연결된 강력한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역시 거대한 기관들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분명히 뒤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캔디스 오웬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갑자기 캔디스 오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하죠. 우리에게. 그 찰리 커크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서 정치 분야에서 갑자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캔디스가. 흑인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을 트럼프 지지로 움직였고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캔디스 오웬스가 갖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영국 정보기관과 깊게 연결된 남편과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런던 왕실
심지어 왕위 계승 서열 51위 인물과도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녀의 캔디스 오웬스의 남편이 은행권과 연결돼 있고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연결도 깊게 관련돼 있다. 깊게 관련돼 있다. 그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캔디스 오웬스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녀 역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배치된 인물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터예요. 저 캔디스 오웬스는 거대한 목소리가 아주 큰 목소리를 내고 이스라엘이나 모사드, 딥스, 미국 정보기관, FBI 등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죠. 그리고 앱스테인 작전을 통해서 모사드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서 통제된 상원 의원들과 의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팟캐스터죠.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는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팟캐스터 위치까지 올라가고 한동안 세계 1위 팟캐스터라고까지 할 정도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액터들, 배우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또 이제까지 한 사람과 더불어서 한 사람 외에 패트릭 데이비 얘기를 좀 하면 그게 PBD라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그 PBD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네타냐후를 출연시키고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냈죠. 그 사람이 뭐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게 이제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팻 데이비드가 방송에서 나중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네타냐후가 출연하는 거를 극비에 붙이고 출연을 시켜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얘기할 사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좀 얘기해 보겠는데 러시아 정보 라인과 케이블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젤렌스키 얘기는 무엇이냐면 젤렌스키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정보기관이나 러시아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슬픈 일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러우 전쟁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 숫자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150만 명을 훨씬 넘고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젤란스키가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원래 러시아 TV쇼와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씩 벌고 그 젤렌스키를 관리하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KGB,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정보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GB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KGB는 옛날이에요. 새로운 정보기관 형태로 새로운 정보기관 형태로 여전히 뒤에서 작전을 돌리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KGB가 영화사 임원들이나 변호사들, 매니저들까지 다 KGB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모스크바에서 일하며 큰 돈을 벌었는데 동시에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러시아가 돈바스 일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병합을 하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기에 흑해에서는 대규모 마약 거래가 돌아가고 있었고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코카인 거래가 아프리카를 거쳐 이탈리아, 터키, 크림반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코카인 거래 중심지 억만장자들이 모여서 이게 마약이에요. 모여서 파티를 벌이는 장소라든가 대저택들이 있는 곳에 젤렌스키가 들락거리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곳에 이제 젤렌스키는 집도 사고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오가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미 젤렌스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의 인맥과 연결망 배경을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사람이 예상도 못하는데 그 연예인이죠 한마디 그가 코미디언도 했고 그런데 그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 작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음악 산업 그러한 과두 올리가키라 그래요. 그래서 과두 재벌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 과도 재벌과 러시아 자금이 연결된 구조 안에서 이미 다 젤렌스키는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젤렌스키도 그 배우다, 액터다. 러시아 안에서 이뤄지는 이상한 일들, 젤렌스키의 자산과 러시아 은행의 연결,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푸틴의 2인자인 캐럴 드미트리 같은 인물들과도 연결된 사람입니다. 다만 참고로 그 여러 가지 젤렌스키가 러시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KGB나 모사드 정보기관 그 관련 사항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저택들이 있는 곳에서 거대한 파리라 그러죠. 우리는 그 파티들이 열리고 억만장자들이 몰려드는 장소인데 젤렌스키도 그곳에서 서로 어울리고 그래 러시아와 모스크바를 오가면서 연예인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러시아가 돈바스 일부를 장악하고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도 젤렌스키는 그곳에서 계속 파티를 벌이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젤렌스키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의 인맥과 연결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얼굴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돼도 이제 알려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금 출처와 연결 정보, 우크라이나 내부 작전에 관련된 인물들까지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있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영화 산업, 음악 산업,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은 올리가키들과 러시아 석유 자금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계 인물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직접 후원했고 변호사라든가 매니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연결된 사람들까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그 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고 배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결국 배우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젤렌스키는 그 러시아에서 활동했다 그랬죠. 자신의 자산 일부도 러시아의 강력한 은행 시스템 안에 보관하고 있었고 은행들도 캐릴 디미트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러시아 재정의 시스템 배후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직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고
캐롤 드미트리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유럽을 오가며 여러 금융작전과 기관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폭풍이 오고 있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흘렸고 알파벳의 17번째 글자와 연결된 암시들도 계속 던졌죠. 트루 X에도 그런 게 통해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핵심 재정자문 역할을 하면서 캐롤 드미트리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물이고 그는 하버드와도 연결돼 있고 하버드 대학 미국 월가와 금융권 인물들과도 접촉을 하면서 캐롤 드미트리는 배후 작전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여러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그 러시아 은행 시스템 안에 여러 재산을 유지하고 있고 결국 모든 것이 거대한 배우들과 배치된 시나리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밑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대변인이 미국으로 와서 터커 칼슨 방송에 얼마 전에 출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젤렌스키가 심각한 코카인 중독자이며 깊은 부패와 연결돼 있고 심지어 내각 인선을 할 때도 돈과 부패 문제를 관리할 사람을 둬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특별재정위원회 같은 표현을 쓰는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얻게 될 돈과 부패 문제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놓고 아예 그런 부패 뇌물을 먹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를 뻔뻔스럽게 우리는 그런 걸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런 걸 폭로한 사람이 젤렌스키 정부의 대변인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변인이 그 터커 칼슨 쇼에 나와서 미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 또 그 대변인이 여잔데 그녀가 이제 젤렌스키의 여러 가지 부패 문제와 여러 수상한 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러시아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보기관, 와이트햇이든 블랙햇이든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우크라이나 내부 네오콘 세력이 젤렌스키를 TV 스타 이미지로 띄워서 권력 자리에 올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의 힘모자 세력도 젤렌스키가 배치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젤렌스키가 하나의 배우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뒤에서 줄을 당기는 세력이 다 연결되어 있고 누구라는 것도 서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힘모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젤렌스키를 더 큰 틀에서 움직여온 것도 결국 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 시절부터 크림반도에서의 활동, 마약 거래와 연결된 작전들까지 전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는 실제로 많은 죽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20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초입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종의 전쟁의 기술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권력의 위치에 올려놓는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와 힘 고무신 얘기도 좀 하겠는데 그거가 특정 인종과 집단을 겨냥하도록 설계된 생물학 무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슬라브계 사람들이나 원주민 또 제3세계 국가들, 흑인 공동체 등을 겨냥해서 특정 인종과 집단을 겨냥하도록 설계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딥스가 약물이라든가 캠트레일 또 음식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서히 저세상으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젤렌스키가 모두가 그런 젤렌스키를 알고 있고 결국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젤렌스키를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놨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디 이제 강력한 위치에 오르게 되고 또 무언가를 폭로하거나 폭로되기 위해서 배치되는 인물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젤렌스키 역시 그런 사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끔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들을 하죠. 그래서 러우 전쟁을 지금 끝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은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바라고 있는데 동시에 독일과 EU가 그 러시아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는 지난 방송들에서 했고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제가 그 안토니 파우치 그 사람의 그 D&I 국장이 털시 게버드가 마지막 자기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만두면서 마지막 날 거대한 폭로를 파우치에 대해서 했죠.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폭로와 부패 문제 그런 것이 유럽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약 거래라든가 인신 땡땡 선거 조작 앱스땡 땡 사건 각종 어두운 네트워크들이 다 모든 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드렸고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런 폭로를 막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지네가 피해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한 흐름이 이제 예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을 자기네들의 폭로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죠. 뭐 이랬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MOU 이란과의 이제 MOU를 사인을 해도 MOU라는 게 양해 각서예요. 그거 자체가 무슨 확실한 마지막 협정이 아닌데 뭐 우리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란이 또 속을 썩일 거라는 걸 우리는 뭐 짐작을 하고 있었고 역시 속을 썩이고 있죠.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것이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이 있나? 24일이니까 현재 시간 그렇게 그 이란은 이제 지금 뭐 계속 속을 썩이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뭐 쟤들을 이제 뭐 또 공습하는 일이 또 남아 있겠죠. 하여튼 뭐 저거는 하도 플루이드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게 이란 문제라서 모든 것이 확실하게 그 확정이 되면 또 뉴스가 나오겠지만 이란 애들은 저런 게 주특기라 그래요. 항상 질질질질 끄는 게 주특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김정은이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제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몇 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측도 공개적으로 만약 자신이 암살을 당하면 핵 공격이나 그 군사 보복 사건이 이어질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냈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런 경고를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동시에 보내고 있고 하지만 배후에서는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이 북한을 이용해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고 결국 집스는 3차 대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도모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러 체계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 관련된 거짓 깃발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북한 주변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벤 샤피로라고 유대인의 그 방송을 하는 벤 샤피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이제 몇 주 전에 직원의 절반을 해고했다고 하고 그 사람의 방송 이름이 데일리 와이어인데 그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미국 내의 확성기인데 그 중에 하나였던 데일리 와이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에리카 컬크나 찰리 CK와 연결돼 있고 그 한가운데에 제이디 벤스가 얽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이디 벤스도 최근 스캔들에 휘발리고 예전에는 이제 행사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 제이디 벤스도 지금 아니 터닝 포인트 USA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 USA 행사 그 찰리 커크가 만든 터닝 포인트 TPUSA라 그래요. 그것도 어떤 행사를 하거나 캠퍼스에서 어떤 그 이벤트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일부 그리고 이제 좌석들이 비어 있다고 하고 그 심지어 어떤 행사 참석자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스캔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USA와 이스라엘 그리고 제이디 벤스에 대한 분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발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모사드, CIA, MI6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으며 프리메이슨이나 예수의 각종 자금 흐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방송에서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대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네타냐후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네타냐후의 아내도 오랫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어떤 지도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군과 정보기관 프로토콜에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공식 발표를 미루고 상황을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도 죽었다 발표가 나고 장례를 치르고 할 때에 그게 실제 죽은 시간과는 크게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그 액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뭐 전혀 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뉴스의 중심이 되고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이제 요것도 좀 지난 얘기인데 경고를 보냈죠. 오바마가 그때 세계 지도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캐나다를 가서 마크 하니를 만나고 그랬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현재 대통령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업무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반역죄로 문제될 수 있다라는 보도를 그때 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은,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각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최혜숙님, 그 다음에 사이클 CYCLE님,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보내주신 분 안나님, 그 다음에 히로테 소피아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면 방송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슈퍼땡스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도 여러분들이 안 하신 분들은 해 주셔서 뭐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멤버를 가입해 주셔서 바나나 방송을 좀 이끌어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얼마 뭐 한 50분인가요? 뭐 그 정도 구독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3만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겨우.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이 저에게는 크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참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